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공급 과잉의 시대다, 뭐 이런 말씀을 한번 가봤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남아도는 게 많습니다. 차가 남아돌고요. 네, 두 번째 배가 남아돕니다. 차하고 배를 만드는 건 뭐로 만듭니까? 철이죠. 철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차와 배와 철이 남아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가 되겠습니까? 21세기 주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분명 금융위기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그런데 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환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물경제 위기로 전환됐다는 건 물론 정부 재정이 위험하다,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이것도 위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실물경제 위기란 산업의 위기로 연결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과연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느냐 아니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자, 먼저 차가 남아돕니다. 그래서 차도는 뭐가 되느냐면, 요거 이제 보시면 재밌는 건데요. 요거는 생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건 요건 생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70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게 7,300만 대를 갖다가 2001년에는 지구에서 자동차 공장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었고요. 이 당시에 생산량에서 수요는 5,600만 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600만 대 정도가 수요가 있었던 겁니다. 차량에, 새 차량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설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제일 재밌는 게 2006년 지나서 2007년, 요게 이제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이죠. 이때 이제 경제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보시면은, 자, 생산 설비는 살짝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생산 수요는 늘어나죠. 그래서 격차가 확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2009년 위기 터지면서 다시 생산 설비가 뭐예요? 늘어나는데, 우리 수요는 뭐합니까? 줄어들고 회복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이 3천만 대 수준 이상이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시설이 이렇게 남아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동차 공장을 더 짓겠다라고 나오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우리가 항상 경기가 잘 돌아가려면 공장들이 막 들어서야 되는데, 이 상태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어저께 딱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1분기보다 실적이 멋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만큼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 폭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현재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믿는 건 우리 지구상에 1년에 자동차를 1억 대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쉽게 표현하면 9,500만 대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1억 대 되겠죠. 근데 소비는 현재 6,400만 대 정도, 한 6,500만 대 정도가 1년에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공급 과잉이 3,000만 대 정도의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면요, 자동차를 3대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실제로 생산이 되는 것은 2대가 생산이 되고 있고, 1대를 만들 수 있는 농력은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21세기 가장 주력 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생산 설비의 과잉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 건데, 자동차보다 더 재밌는 게 배입니다. 배는요, 기본적으로 요건 인도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주 잔량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수주 잔량은 뭐냐면, 수주는 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주를 받고 나면 2년 뒤, 3년 뒤에 인도를 하겠죠.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때 아주 막 흥분했었을 텐데 기억나시겠습니까? 네, 2002년 요때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될 때죠. 그래서 일본을 제꼈던 때가 바로 요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난리 났죠. 네, 뭐 막 500원짜리 뭐 동전 갖다 보여주면서 뭐 배 만드는 기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우리가, 뭐 거북선 만들었어요, 뭐 이런 귀여운 얘기 하던 우리가 드디어 세계에서 일본을 제치고 조선 수주량을 1등 할 때, 이때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그런데 2009년이 되면 거꾸로 역전이 되죠. 드디어 중국이 일본도 제끼고 우리도 제끼고 인도량을 1등을 칩니다. 압도적으로 인도하는 양이 1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인도는 이렇게 활발하게 전부 다 어쨌든 일본은 그냥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 중국이나 인도량은 상승세, 특히 중국은 급상승세를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주 잔량이죠. 수주 잔량은 2008년을 기점으로 확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특히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벌크선입니다.
벌크선이라는 건 우리 쭉 보시면 왜 물건,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실어 나르는 선이 벌크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크 은임주스가 세계 경제의 가장 아주 선행 지표로서 되게 유명한 지표입니다. 왜냐면 벌크선을 얼마나 수주할 것이냐, 이 벌크선을 갖다 얼마나 수주할 것이냐는 것이 왜 선행지수가 되는 거냐면, 벌크선을 갖다 많이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뭐예요? 거기다 뭐 했습니까? 컨테이너 실어 운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세계적인 판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크선 수주가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확 좋아질 거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벌크선 수주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시면은 이 벌크선에 대한 공급 과잉이 현재 우리 특히 선박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벌크선 공급 과잉 사태가 현재 4년째 지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요, 금융위기 벌어진 다음에 배를, 중요한 건 만들었는데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황당한 거죠. 왜? 배 가격도 뭐 처음에 몇 프로 내고 완공할 때 얼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중도금 10% 내고 30%도 주고 뭐 20%도 줬어요. 근데 마지막 잔금을 안 주는 거죠. 왜? 찾아가봤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인도 연기와 계약이 취소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지금도 이제 배가 남아둔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차가 남아돌고 배가 남아돈다는 거죠. 근데 차와 배가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기본적으로 물류거든요. 우리가 산업을 평가할 때, 예, 산업이 앞으로 활발하냐 안 하느냐. 제가 오늘 지금 주제를 잡았던 게 차, 배란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물류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업종이 지금 공급 과잉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까지 커다란 파급력으로 나갈 것의 예측이라는 거죠. 그죠? 왜? 이걸 만드는 이유는 아까 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경기가 좋은 게 아니죠. 이 차를 타고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왜 차와 배가 중요하냐? 차 사셨을 때 물론 돈 벌어서 사시지만 돈 안 버셔도 카드 빚내서 사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야, 이 차로 내가 돌아다닐 때가 많거든요. 전철하고 시내버스 타고 돌아다녀도 되는데 전철하고 시내버스 타고 돌아다니니 거리도 너무 많고 들릴 곳도 많고, 옛날엔 거래처가 하나였어요. 그럼 그냥 자동차 타고 자동차는 왜 타고, 죄송합니다. 거래처가 하나였으면 버스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하철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근데 거래처가 3개, 4개, 5개, 6개, 7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차 사죠. 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뭐가 되느냐? 차와 배라는 것은 물류고, 물류라는 것은 결국 경기 예측의 가장 선행적인 것일 수 있고, 그것이 전체 경기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 공급 과잉의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가 되느냐, 이게 지표를 찾아봤는데 철이 남아갑니다. 차하고 배 뭐로 만듭니까? 철로 만들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철이 왜 재밌느냐면요, 여러분 요거 보십시오. 철은 중국이거든요. 그럼 이 말도 왜 들으냐? 현재 공급 과잉의 근원에 누가 있냐는 거죠. 공급 과잉은 수요보다 더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중국이 자리 잡았다는 거죠. 중국에서 보시면은 전 세계 철강 생산의 48%를 담당합니다. 철강 소비는 36%고요. 미국이 8%예요. 잘 안 믿겨지시죠? 네. 미국 철강 소비의 4배, 5배를 소비하는 게 중국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냐면, 중국이 철을 갖다 엄청 수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철을 수입을 했는데 그 철을 중국 애들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마다 철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구에 철을 그러니까 중국 항구만 가면 다 제철소예요, 제철소. 예. 제철소가 아니라 철이 남아도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 자동차 조선 건설업의 경기 호태로 인해서 철강 재고가 급증하고 있는 사태가 바로 현재 뭐에다? 이게 현재 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철강 생산 48%. 이게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전 세계 철의 반은 다 중국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물론 조선 있잖아요, 조선. 중국이 지금 조선 1등이잖아요. 두 번째 건설 경기죠. 건설할 때 여러분 철 골재 올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 이름으로 만들진 않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금 철의 수요가 중국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계가 물류 중심의 공급 과잉이 이미 접어들고 있었고, 거기에 핵심에는 중국이라는 거죠.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GDP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된다? GDP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민간 소비 플러스 민간 투자 플러스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부 지출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돼야 될까요? 정부 지출 플러스 그 다음에 순수출. 순수출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수출에서 무엇을 빼준 겁니까? 수입을 빼준 것인데 중국은요, 미국은 이게 70%다. 그래서 엄청 기형적인 국가죠. 근데 거꾸로 중국은 이게 30%예요. 그럼 중국이 이게 30%라는 건 이건 전시경제 체제라는 거거든요. 원래 지금 정말 전시경제 체제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 때나 저런 거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중국이 GDP가 이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GDP가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천법은 하나요. 민간 투자 왕창 때려서 수출 왕창 치자죠.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현재 전법이라는 거는 민간 투자 왕창 해갖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 엄청 해서 돈 벌어서 해결하자가 중국 경제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간 투자가 과잉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민간 투자의 전형적인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고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이라는 것이 한국 쫓아오기죠. 한국의 5대 산업이 뭡니까? 제철, 그 다음에 자동차, 그죠? 조선, 석유화학, 그 다음에 반도체. 중국 애들이 해야 되는 게 이거 다 쫓아오는 거죠. 중국 애들이 이거 쫓아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잡자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조선, 철강 딱 공급 과잉 딱 떨어지죠. 그래서 현재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통 산업들이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왜? 이건 기획재정부에서도 발표한 건데요. 이 뭐냐면은 한국 주력 산업 5대 산업이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반도체면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왜? 반도체는 뭐 했습니까? 중국하고 일본 애들이 우리 한국의 그 저가 공세 쉽게 얘기하면 뭐 치킨 게임이죠. 근데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얘네들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현재 뭐가 되겠습니까? 공급 과잉이 안 들어가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공장이 없어진 건 아니죠. 망한 거지 회사가. 회사가 망한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회사가 망한 거지 그 반도체 만드는 설비 공장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불 지르는 건 아니잖아. 내가 망할 때. 회사 망하면 불 지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떻게 생산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하여 현재 이렇게 약간 되어 있을 뿐이지 나머지 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의 상태로 접어들었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현재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모르느냐 우리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뭐다? 신성장 산업을 잡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장 산업 여러분 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요. 녹색 산업, 그죠? 대체 연료 산업이죠. 석유가가 엄청 비싸고 석유가 언젠가 떨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융합 산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IT, 로봇, 그 다음에 뭐 나노 기술, 뭐 바이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 융합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고부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서 뭐 컨텐츠,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컨텐츠, 한류로 뭐 우리가 한류 하지만 한류 1조도 안 돼요. 자, 뭐 한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외국 나가보면 그러니까 한류는 어떤 기반을 깔아주는 거겠죠. 한류를 직접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한류라는 이미지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나가서 훨씬 더 뭐 다른 사업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이게 외부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고 삼성이 우리 한류 산업에 본격화돼 갖고 반도체 대체 산업으로서 한류를 키우겠다라는 것에 공감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예. 현재 우리가 5대 산업이 공급 광이니까 한류를 이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까요? 자, 방송통신 융합 산업 종편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높은 시청률로 해나가고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의료 산업도 사실은 우리가 좀 환상을 깨셔야 되는 게 의료 산업이 특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의료 강국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의료 받아다가 이거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에서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암 시장이 크겠어요? 성형 시장이 크겠어요? 이게 더 크다고요? 미치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암 시장이 크죠. 아니 성형 시장 왜 자기만 생각해요. 하셔야죠. 물론 성형 하셔야 되지만
이게 더 큰 거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적이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외국에 가서 진료받고 오는 게 안 된다고요. 이건희 씨 맨날 가서 진료받잖아요. 받죠. 왜? 부자니까. 그것도 엄청. 암 진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사후 케어가 대단히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한 번만 해서가 되는 게 아니죠. 계속 검진 받아야 되죠. 지속적으로. 자, 내가 암 진료를 처음 수술은 삼성에서 받고, 삼성의료원에서 받고, 그 다음에 관리는 현대의료원에서 할 거예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원격 진료라고 그래요. 원격 진료라기보다 우리 외국 가서 수술 받고 올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은 몇 개 안 돼요. 성형이라든가, 라식이라든가, 이해 가시죠? 몇 개 이 특수산업이 가능한 겁니다. 부가가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의료산업이 마치 의료관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의료산업에서는 굉장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들 하시는데, 그래서 의료산업도 이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자, 나노 요새 뭐 얘기 전혀 없죠. 뭐 로봇 청소기 외에 뭐 나오는 거 없죠. IT 융합 요새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지금 최고 인기죠. 이게 아마 최고 나간, 특히 녹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거 우리만이 아니죠. 두 번째 뭐 탄소 저감 에너지, 이게 아마 그 모든 업체들이 생각하는 대체적인 산업일 겁니다. 예. 물론 이것도 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다음에 돈을 왕창 벌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태양광으로 왕창 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한류로 왕창 벌겠습니까? 아마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뭐 수소에너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가 되느냐? 마찬가지인데 제일 대표적으로 한때는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꼽았던 LCD죠. 마치 우리가 한번 했을 때는 LCD로 우리가 다 역전해서 다 될 줄 알았어요. 주가도 LG 모모가 다른 모든 주가보다 최고로 칠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뭐 미국에 공장을 세웠니? 난리 났었죠. 미래 산업은 뭐 LCD가 다 끝내준다. 뭐 해갖고 뭐 앞으로는 LCD의 시대라고 얘기했던 게 정말 불과 2, 3년 전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요 TV용 LCD가 굉장히 재밌는 게요. 보시면 이때는 생산량, 이게 2008년이거든요. 생산량 많이 늘려나갑니다. 9년하고 10년하고. 10년에서 늘렸는데 11년 보시면 생산량을 안 늘렸거든요. 네, 생산량을 안 늘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속적 공급 과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년째 계속 공급 과잉 상태. 특히 6분기째 LG 디스플레이어가 사람들 깜짝 놀라는 적자 상태인 겁니다. 이유는 중국이죠. 중국이 엄청난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광.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산업이라고 누구든지 동의를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뭐 지금은 뭐 사실 뭐 화력이나 뭐 단 거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단가가 좀만 역전되면 뭐 태양광 이 미래 전망이라는 거는 뭐 엄청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재미있는 게 요거 한번 봐보십시오. 폴리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이건 들어놓으시면 재밌는 건데, 폴리실리콘은 뭐냐면요. 요게 이제 그 유리 만든 규소 있잖아요. 규소에서 뽑아낸 실리콘이에요. 규소에서 뽑아낸 실리콘인데, 이게 태양광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태양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에너지 만든대요. 자, 그래서 뭐가 되느냐? 전기를 해서. 그래서 빛 에너지, 태양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다시, 그게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뭐 하고 있다?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2011년 6월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올해 5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1년이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1년 만에 반토막도 더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폴리실리콘이 싸졌냐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양광 만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태양광을 만들 땐 이걸 써야 되는데 태양광 이제 안 만든다는 거예요. 왜? 보셨죠? 재고가 태양광 제품이 엄청 쌓여 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2011년 1분기에서 2012년 넘어오면서 재고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태양광 재고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요거는 생산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태양광을 엄청 만드는데 가동률은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지금은 태양광이 전기 생산 단가가 싸요? 아니면 화력이 싸요? 쉽게 얘기하면. 화력이 싸죠. 네, 그럼 태양광은 만들어봤자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왜 만듭니까? 미래가 좋아서 만드나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럼 미래가 좋다고 판단하는 건 개별 기업인가요? 개별 기업도 판단하지만 정부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갖다 메꿔주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예. 화력으로 하면 50원이면 만들 걸 태양광으로 60원 만들잖아요. 왜 만들어요? 왜 언젠간 이게 40원만 되면 예, 화력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가기 전까지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태거든요. 근데 태양광 산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중국은 아니겠죠. 인도? 아니죠. 유럽이잖아요. 근데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잖아요.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는다는 건 유럽 정부가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조 지원금을 못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어떻게 실물 위기로 전환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금방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미치는 게 삼성이고 한화고 그 다음에 웅진이죠. 현재 우리 태양광 들어가 있는 거 웅진 탁 정수기 팔았잖아요. 깔끔하게. 멋지죠, 정말. 어떻게 보면 M&A 전략에서 대단하신 왜냐면 보통 이 회사 망하는 게 자기 주력 산업, 돈 되는 사람 있고 왜 스키다시들 있으면 어떻게 스키다시나 좀 팔아갖고 이렇게 돈 해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여긴 전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몇 번 변태이라 했잖아요. 주력을 먼저 팔아버리고 새 산업으로 옮겨가서 성공해버리는 그런 신화를 이뤄냈는데 요번에도 가능할 것이냐. 어쨌든 근데 쉽지 않죠, 현재는.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산업이 지금 여기 태양광에 지금 완전히 이제 한번 레이스 뿜고 있는데 현재는 이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업체가 도산 중이죠. 그럼 과연 이들 업체들이 이걸 갖다 이제 버텨내고서 승부를 볼 수 있겠는가? 아주 굉장히 재밌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라는 거는 바로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것이 2, 3년 뒤에 유럽에 자 보세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였잖아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2010년 이후의 위기로 오면서 유럽의 재정위기로 왔잖아요. 유럽의 재정위기가 이런 전형적인 신산업의 공급과잉의 사태를 갖고 오게 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세계 경제의 총체성이죠. 네. 어떤 하나의 위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고 들어가게 되는 위기의 연속적인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는 치료되지도 않았고 금방 치료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실물경제 위기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이것이 갈 것인가가 아주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가야 될 것이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거든요. 근데 풍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단하죠. 저도 이제 가다 보면 인천공항 같은 데 가다 보면 막 돌아오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뭘 했었느냐 국내 조선 3사가요. 조선 3사가 풍력산업 진출을 2008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풍력산업을 갖다 조선 회사가 할까요?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배가 가기 위해서는 터빈이 돌잖아요. 이 터빈에 돌아가는 원리와 이거 돌아가는 원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력은 조선산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주 적합한.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는 전부 다 무슨 회사로 출발했다? 석유화학회사예요. 화장품은 다 석유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얼굴에 석유를 바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뭐 다 아실 텐데, 정 궁금하시면 차라리 하여튼 모든 화장품 회사는 다 석유 회사에서 출발합니다. 맞죠? 우리가 샴푸, 머리를 보호하는 샴푸는 있을 수가 없죠. 샴푸로 머리 꽉 하면 막 부드럽잖아요. 왜? 머리카락에다 석유를 묻혔으니까. 어쨌든, 자, 그건 떨어뜨리고요. 자, 이건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때 2008년도에 조선회사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현재 조선산업이 2012년 되면 100조지만, 풍력은 200조 원 시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좀 과잉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뭐가 되느냐. 이게 재밌는 게, 세계 풍력 수요가 요 정도입니다. 45,000메가와트거든요. 근데 한국이 현재 0.5%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삼음의 핵심 부품을 만들던 유니슨이란 전문 업체는 파산해버렸고요. 이게 현재 한국의 풍력산업의 현 위치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전개돼야 되겠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은 현재에서는 뭐가 냐면 세계 경제 속에서도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웠던 5대 산업. 5대 산업에서 한국 경쟁력이 대단하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 경제를 갖다 가져왔던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예, 근데 그 5대 산업이란 부분들이 중국도 들어오면서 특히 5대 산업에 사실 진짜 앞으로 미래 경쟁업체는 중국이라는 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찍 생각보다도 일찍 공급 과잉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뭐 어느 신문에서 보든지 5대 산업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분야들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새로운 분야들도 생각 외로 공급 과잉이 빨리 닥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의 원인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하는 실물경제로의 전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세계 경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공급 과잉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만만치가 않은 건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거죠. 화폐는 인플레다 이거죠. 세계 각국이 뭐합니까? 금융위기 해결하려고 돈을 엄청 찍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물건도 엄청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돈도 엄청 많고 물건도 엄청 많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네.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역사적으로 이렇던 시기는 없거든요. 공황이라는 건 물건이 많았던 시대였고요. 그죠? 버블이 터지는 건 돈이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재밌게 돈도 많고 물건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를 이끌어가고 이건 디플레를 이끌어갈 거예요. 예.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건. 왜? 그래서 인플레가 올 거냐, 디플레가 올 거냐 논쟁이 있는데 저는 뭐 물론 어떤 견지를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그 논쟁이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게 전형적인 예전의 논리로는 이 설명이 되는 건데 지금의 논리에서는 누가 이기든지 좋을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어느 게 이기든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화폐 인플레가 이길지 물건 디플레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공급 과잉 시대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 왜 실물 경제 위기가 최근 본격화 논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최승기였습니다.